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유의사항 및 지원 전략을 설명드릴 대전 대입지원단 교사 전혁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 유의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할 수시 모집 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시 모집은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0일 중에 3일, 12일 중에 3일 이상이고요. 제1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이미 7월에서 한번 했고, 두 번째 이제 모집이 요 기간 중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전문대는 조금 더 넓게 뽑습니다. 9월 8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2차는 이제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이제 전형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논술, 면접 등이 필요할 경우 9월 13일에서 12월 11일까지 치러진 다음에 최초 합격자 발표가 12월 12일 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 끝내면 그 다음 월요일부터 12월 15일부터 3일 동안 등록 기간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 합격 통보 마감은 이제 12월 23일까지 해서 충원 등록은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기간 사이에 이제 충원 합격을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은 지금 여러분 열심히 세특이나 창체 등을 내용들을 이제 점검하고 있을 텐데 요번 주 일요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수능 시행일은 11월 13일 날, 그리고 수능 성적 제공은 12월 5일 날 하며 요때쯤 해서 이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정시 모집 일정입니다. 오늘은 수시 모집 유의사항 및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시는 이제 수능 이후에 보는 수능 위주 전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형 기간은 가나다군 합쳐서 이제 1월 5일부터 내년 1월 5일부터 1월 28일까지 각각 일주일씩 이렇게 보고 2월 2일 날 합격자 발표하면 이렇게 2월 3일부터 5일까지 등록,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충원 기간, 그리고 충원 등록 마감은 2월 13일이 지나면 그 다음 추가 모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시 모집 일정을 보시면 8월 31일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31일에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 되고요. 그리고 9월 8일부터 10일 여기 별표 쳐놨죠, 쌤이? 그래서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되며,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지나서 수능을 지나서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 기간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2-3개월에 걸친 장장 기간에 수시 모집의 대장정을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추가 합격의 경우에는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전까지 추가 합격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이듯이 수시 모집 충원 합격 통보 예시가 돼 있죠. 그래서 대학의 2016 수시 모집 요강, 지금 국립공주대만 약간 안 나와 있는데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1에서 4차까지 홈페이지에, 그리고 5차는 개별 전화 통보를 하게 되고요. 충북대는 총 6차를 통해서 1에서 3차까지만 홈페이지에, 그리고 4, 6차는 개별 전화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국립 한밭대는 1, 2차만 홈페이지에, 그리고 3에서 5차는 개별 전화 통지를 한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전화 통지를 하면은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되겠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극장 가 있느라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전화를 안 받으면 그 몫은, 그 책임은 각자 자신의 몫이 되기 때문에 대학으로 초기에 제공한 전화번호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번에 뭐 수능 봤다고 해서 이제 각종 혜택을 받아갖고 번호 이동이나 뭐 이런 걸로 전화기를 바꾼 다음에 모르는 전화로부터 왔어, 스팸 아닌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대학이다라고 뜨는 전화는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에 따른 구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 지원 횟수는 최대 6회,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8일에서 12월 11일 중에 3일 이상이며,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지원 횟수는 가나다 각 군별 하나씩 최대 3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이라는 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충족되지 못한 2월 인원이죠. 그래서 추가 모집.
선발하기 때문에 지원 횟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한정 이제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입시 결과가 거의 없다라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뒤에 있고 여러분께서는 만일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런 개개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 유의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별 수시 모집 일정 제가 최대한 추려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9월 2일에서 10일에 한국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로부터 시작해서 9월 4일에서 11일은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가 이렇게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9월 8일부터는 2박 3일간만 서울대, 고려대, 포항공대 즉 포스텍이 먼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죠. 9월 11일 날 나는 서울대 한번 써볼까? 못 쓰는 겁니다. 서울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월 8일 날, 왜 공주교대 안 뜨지? 왜? 공주교대는 9월 9일 날 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따가 이제 UA 어플라이나 진학 어플라이 같은 그런 원서 대행 사이트 같은 거 가입하게 되면은 꼭 대학별로 일정이, 원서 접수 일정이 언젠지, 몇 시에 마치는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서 접수일은 대학별로 각각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모집 일정 중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모집 일정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학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일정을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몇몇 주요 대학,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 월화수 또는 월화 또는 화수목 또는 화수목금 동안 수시 모집 접수를 진행하는 대학들이 각각 있어요. 월화는 없지만 월화수목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본인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원서 접수 기간이 언제인지 꼭 확인하셔서 접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끝까지 경쟁률을 지켜보면서 지원하다가 접수 마감 시각이 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인터넷 접속 문제,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카카오나 KT나 SK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최소 만약에 18시에 원서 접수 마감이다 그러면 18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17시쯤 궁극의 결정을 한번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인터넷 접속 문제로 원서 접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지원하려는 학과는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신은 이제 합격선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마음의 결정을 잘 해갖고 여기는 꼭 지원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라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되고, 달력에 표시하고 핸드폰 알람에 표시해서 놓치는 일 없도록 미리 지원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 즉 2024학년도 대입 전형부터는 대부분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와 같은 추가 서류는 받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몇몇 대학들, 이른바 과학기술원들은 받고 있죠.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아직도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비롯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과 일정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시 모집 복수 지원 가능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 모집 복수 지원의 경우 같은 모집 시기에 대하여 여러 번 중복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월에 시작하는 수시 모집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원서 접수하는 정시 모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별로, 가나다 군별로 하나씩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 모집은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시 모집은 전형수 기준 최대 6회, 그리고 한 개 대학의 종합전형, 논술전형에 중복하는 경우라면 두 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학은 6회까지 허용할 수도 있고, 충남대 같은 경우는 최대 4회까지만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들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스스로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충남대, 충북대 역시 국립한박대, 국립공주대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충남대는 A, B, C의 사례를 합산해서 최대 4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충남대는 교과에서는 일반과 지역 저소득, 국가보훈, 고른기의 국가안보를 전부 다 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요렇게 해서 A를 합쳐서
A, B, C를 합쳐서 요 중에서 이제 4개까지만 A에서 4개, B에서 택 하나, C에서 택 하나 이런 식으로 해도 최대 4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한번 모집 요강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복대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서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기 실적 중에는 체육 특기자 전형과 실기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얘는 대신에 타 전형과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 한번 보시고, 국립 한밭대는 전형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에서 기계공학과, 그리고 지역 인재 종합 전형에서 기계공학과, 지역 인재 교과 전형에서 기계공학과 가능하지만 학생고교과 일반 전형에서 기계공학과나 산업경영공학과를 복수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한 전형, 그러니까 교과 일반 전형에서 하나밖에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자, 둘째, 국립공주대 같은 경우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대, 전문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주요 대학들, 그리고 기타 사항을 잘 보시면 청운대, 호원대를 비롯한 131개의 전문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육사, 공사, 회사, 국군 간호사관학교, 경찰대,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리고 카이스트, 그리고 에너지공과대학 등등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데가 있죠.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를 들어 한예종, 한국전통문화대, 한국방송통신대 등도 다 6장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중 등록 금지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중 등록 금지나 대입 지원 위반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집 시기별로 지원해서 입학하게 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학교에 대학에 합격한다면 반드시 하나만 등록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만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문서 등록이나 예치금 납부 현상을 포함하는데요. 등록이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등록이라는 건 문서 등록과 예치금 납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치금이 납부되면요. 그러니까 걸어놓는 겁니다. 일종의 계약금이죠. 예치금이 납부되면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치금을 넣은 학교는 일단 등록을 한 대학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시 모집 예치금 납부 시 다수의 대학에 또 납부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대학에만 납부해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배할 경우에는 이중 등록이 돼버려서 대입 지원 위반으로 걸려요. 이미 대학에 등록한 사람이 추가 합격한 타 대학에 등록하려면, 그러니까 나는 A 대학에 붙었는데 B 대학에 충원 합격을 했어요. A를 놓고 B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먼저 등록한 대학에 반드시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받아서 환불을 받고, 그래서 그걸 포기한 뒤에 예치금을 반드시 환불받아야 돼요. 이런 사례가 있죠. 저 사람이 화낼까봐 못하겠어요. 아니면 뭐 나는 우리 집엔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예치금 환불 안 받아도 돼요. 막 이러면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예시를 설명해 드리자면, 작년 2025에 대한 사례가 아직 공식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재작년 2024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선 수시 모집에 지원한 47만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들 중에서 지원 횟수 6회를 초과한 사람들이 355명이었고요. A대학에 또 예치금 때문에 이중 등록이 된 사례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A에 합격해서 예치금을 납부한 뒤에 B대학에 추가 합격이 되는 경우예요. 이럴 때 추가 합격, 충원 합격입니다. A대학의 예치금의 환불 없이 그러면 본인이 그래서 B대학에 가고 싶다면 A대학을 뭐 한 다음에 가라고 아까 그랬죠? 환불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본인이 B대학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A대학의 예치금을 환불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치금 환불 없이 B대학의 예치금을 덜컥 넣으면 어떻게 되지? 2개를 넣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등록 사례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일시적 이중등록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교협에서 명단이 대학 측으로 넘어간 다음에 별도의 안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그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중등록 해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입 지원 위반자가 돼서 당해년도에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록을 빨리 포기하고 의사를 밝히고 예치금도 반환받으셔야 돼요. 예치금 우리 집 돈 많아요. 포기한다고 그러면 거기 대학 입학처에서 막 화내고 협박할까 봐 못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절차대로 먼저 합격한 대학의 포기 의사를 밝히셔서 환불을 받으시고 희망 대학에 꼭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입니다.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진학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 같은 대행 원서 접수 시스템입니다. 자, 온라인 원서 접수 과정인데요. 온라인 원서 접수 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벌써 회원 가입이 되어 있겠지만 미리 회원 가입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요거 보신 다음에 바로 하도록 하세요. 이제 다음 주면 본격적인 원서 접수가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대학은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대학 지원 시 필요한 정보를 최초에 한 번 입력하면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학들이 이 자료를 활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아마 두 가지 인터넷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하나는 진학 어플라이, 또 하나는 UA 어플라이입니다. 진학사 또는 UA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신 것은 원서 접수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사교육 시스템이에요. 그 사이트들은 서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고 이 두 사이트, 진학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에 꼭 가입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 가입 후 공통 원서를 작성하고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공통 원서를 작성하고 이 공통 원서의 특이사항 또는 틀린 내용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제시한 일정에 맞춰서 원서를 접수하시면 되겠는데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서 접수 기간을 반드시 잘 보셔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쌤, UA 어플라이에만 원서를 작성해놨는데 진학 어플라이에선 제공이 안 되나요? 라고도 하는데 두 개의 플랫폼의 경우는 대행사 간에 공통 원서가 연계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작성한 공통 원서가 다른 쪽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바로 대학마다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여 모집할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두 개의 플랫폼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거의 다 대부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의 경우 하나의 플랫폼과만 단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가 A 대학에 지원하고 싶을 때 이 플랫폼에는 A 대학의 대학 목록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진학해서 안 되면 UA 어플라이로 빨리 가서 거기서 접수하시면 돼요. 이 플랫폼에는 A 대학의 대학 목록이 없어 라고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입학 원서를 모두 등록하셨다면 전형료를 결제하셔야 돼요. 임시 저장 이러면 막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결제의 경우 묶음 결제가 가능한 부분도 있겠고 단독 결제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원서 전형료를 결제하는 순간, 즉 입학 전형료를 결제하는 순간 바로 여러분이 그 대학의 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되므로 결제 전엔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임시 저장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임시 저장을 한 채로 넘어가면 원서 접수는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숙고를 해봐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의 과정이 끝났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정의 6장을 잘 결정해서 결제를 하셔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의 목록을 미리 장바구니나 희망 목록에 넣어주는 것까지는 괜찮겠죠. 그런데 꼭 명심하세요. 원서료, 즉 전형료가 결정되는 순간 여러분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입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가 아닌 오프라인 원서 접수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종이 원서 또는 실물 원서라고도 하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관계자께서 입학 원서를 직접 가져오셔서 수기로, 즉 손으로 적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종이 원서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으로 등록한 사실 없이 수기로만 오프라인으로만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지원한 사실과 그리고 학생 스스로 합격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대학에 합격되어 버리는
그래서 다른 대학에 진학하려고 해도 이 수기 원서, 즉 실물 입학 원서를 작성한 대학과 이중 등록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이른바 여러분들이 험하게 말하는 웃자고 얘기하는 수시 납치의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본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실물 원서를 작성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합격할 대학과 등록할 대학을 반드시 학생 본인 스스로 선택하시고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과 심사숙고하는 그리고 꼼꼼하게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시 모집 지원 유의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거 하지마, 조심해, 이런 무섭고 약간은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수시 모집 지원 시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적만 보고 또는 내가 지원할 희망학과만 보고 들어가는 것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수시 모집 지원에서의 고려사항, 유의사항이 너무나도 많죠. 담임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사안을 하나하나씩 챙겨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엄마 아빠가 대학 가실 때랑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옛날에는 종이를 들고 종이 원서를 들고 직접 찬바람 맞으면서 대학에 찾아갔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벌써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나중에 몇십 년 뒤에는 그때 그렇게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그럴 때가 또 올지도 모르겠죠. 이를 수험생 스스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숙지해야 지원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시려는 대학마다 모집 요강은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고 실제로도 다릅니다. 어떤 과목을 반영한다든지 또는 이 대학은 전형 일정이 다른 대학과 겹친다든지 면접날이 같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살펴보고 신중하게 지원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시 모집 유의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 전략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수시 모집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대다수를 학생부 위주, 즉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이 안에는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는데 대부분은 수시예요.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이 45.1%로 가장 많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23.6%, 그리고 논술 전형은 18.5%, 그리고 실기 및 실적 전형이 7.7% 등의 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꽤 증가한 것 같은데 실제 모집 인원이 증가한 건 4,000명에 불과하고요. 우리 전체 지원자들은 10%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미 여러 3학년 선생님이나 진학 선생님들과 상담을 했다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변화를 보면 수도권은 먼저 모집 인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학들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이 44.2%로 가장 많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31.9, 여기 보이진 않지만요. 논술 전형이 12.5, 실기 실적 전형이 9.0% 순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중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지역균형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훨씬 많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67.7%, 그리고 종합 전형이 22.7% 정도 됩니다. 즉 비수도권에서 무리하게 종합 전형을 실시한다, 면접 본다 이러면은 부담을 느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기 실적이 7.4, 그리고 논술 전형이 0.9 순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주로 많이 선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정리를 다시 하자면 수도권은 논술 전형이 실기 실적 전형보다 좀 앞선다.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도권은 주로 학종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리고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좀 우세하다. 그 다음 올해 모집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기회균형 선발은 38,200명으로 전체 작년에 비해서 776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둘째,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인재 특별 전형, 즉 그냥 줄여서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은 26,778명으로 작년보다 또 2,747명이 증가했어요. 이건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작년부터 의회, 치의회, 한의학과, 약학과 등의 의무 선발 비율이 상승했어요. 작년에 정말 뜨거웠던 의대 지역 증원 이슈가 차갑게 원점화되면서 의치 한약수 등으로 부르는 일종의 이런 메디컬 계열의 입시 결과가 꽤 변화할 것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작년까지는 자율 반영이었는데요. 올해는 의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전면 반영함에 따라서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서도 이거 굉장히 유의미해졌고요.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른 선택 과목 필수 반영의 폐지가 더 확대되면서 문이과, 그러니까 인문과 자연공학 간의 자유로운 교류 형태의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전형별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별 지원 전략은 총 3가지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부 교과 전형, 둘째, 학생부 종합 전형, 셋째, 논술 전형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요. 다양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은 대학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요. 대학마다 지정한 교과의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서 석차 등급을 각각 등급별 반영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몇몇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별로 얘기하는 환산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산 등급을 기준으로 매기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1.55 등급입니다. 그리고 환산 점수는 999.33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대학의 입시 발표는 무조건 환산 점수로 산출을 합니다. 교과 전형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남대, 한밭대 등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이나 전체 교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 등 매우 반영 방법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잘 참고해서 어떤 반영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대체로 아닐 수도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를 주로 반영하고 있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라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대전 지역 주요 대학의 전년도 대비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대학교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 A의 경우 성취 비율과 상관없이 1등급을 무조건 부여합니다. 성취도 BC에 관해서는 이와 같이 B의 비율, C의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을 이렇게 비율해서 누적 비율에 대비해서 저거하고 누적 비율은 C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로만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A, B, C 간에 굉장히 급간 차이, 등급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립 한밭대의 경우를 보자면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교과, 사회과학 교과에서 상위 4개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반영 비율에 있어서는 공학계열과 인문계열, 그리고 경상계열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과목에서 각각 상이한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열 같은 데서는 국어나 영어가 50%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공학계열에서는 국어나 영어 대신에 이제 수학에 큰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계열은 아무래도 국어, 영어, 사회과학이 큰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문과 쪽의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비율이 꽤 높다라는 걸 보면 되기 때문에 4개의 이게 굉장히 복잡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4개의 어떤 계열에 따라서 환산 점수, 환산 등급이 다 다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쯤 아마 배부됐을 텐데요.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자료집을 아마 17쪽일 겁니다.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전형 방법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이 단순하게 교과 성적 100%만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과 함께 비교과, 예를 들면 출결과 봉사활동,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가 이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에 대해서 서류 평가가 반영되는 경우 어디가 있어요? 고려대나 건국대나 동국대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교과나 면접이 반영되는 경우 주로 초등교육과가 있는 교대 등이 이런 걸 반영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면접 전형이 일괄 합산 전형으로 진행되든지 아니면 1단계에서 N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다양한 전형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전형에 내가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이 많습니다. 특히나 면접이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교과 성적의 불리함을 이것들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이나 면접 역량 등도 잘 고려하셔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지 않는 학생이라도 수업을 중심으로 했던 서류의 준비와 학교에서의 모의 면접 등을 통한 면접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 충원 합격, 불합격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서 서류나 면접의 실질적 변별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지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최근 3년간 입시 결과, 모집 인원과 입시 결과를 비교해서 분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쟁률과 입시 결과 등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또 전형 유형, 전형 요소의 변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 학과나 학부의 통합 및 분리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결과 분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최저가 다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모쪼록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대학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은 대체로 50% 안팎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은 전형 지원의 큰 요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성상 안정 지원 경향이 강하겠지만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을 고려한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는 상향 지원의 핵심 고려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국대의 경우 KU 지역 균형 전형에서 교과 성적 70%와 서류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또한 비율은 건국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건국대는 학업 역량을 좀 더 들여다보고 경희대 지교는 둘이 비슷하죠. 고려대의 경우 교과 성적 90과 서류 10, 이거 작년과 달라졌죠. 작년은 80대 20이었는데 그리고 동국대의 경우 교과 성적 70과 서류 종합평가 30%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의 경우는 교과 성적 80과 정성평가 20을 보고 있는데요. 저마다 달라요. 동국대는 4가지 유형의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학업 역량 3가지 역량이네요. 이걸 골고루 볼 것이다. 고대는 공동체 역량과 교과 이수 충실도만 볼 것이다. 그러니까 진로 역량은 안 본다. 그리고 성균관대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특별히 출결을 본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여기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여기 써있죠. 들을 과목을 잘 듣고 왔나 이걸 보는 겁니다. 즉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성적은 어느 정도의 석차 등급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성적인 평가의 요소가 고려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 또한 경희대요. 학업 역량 안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중심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경우에는 교과 이수 충실도와 공동체 역량을
두 가지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동국대가 좀 특이한데 교과 성적 70이 반영된다고 하지만 전 교과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수한 성적의 10개 교과만 반영하고 있어요. 내가 10개에서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 최종 등록자 70%의 분포가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서류 종합평가 30%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을 활용하기도 해요. 사실은 이 교과에서 등급별 점수 분포가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동국대의 경우 서류 평가의 비율이 30%지만 실질적인 비율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끼리 다 모아놓고 이제 뭐 할 겁니까? 그럼 30% 갖고 이제 이 학생들의 어떤 정성적인 요소를 보겠다는 거죠. 성대의 경우 진로 선택이나 전문 교과를 정성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수월성 10%, 학업 충실성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한양대, 중앙대, 부산대, 경북대 등도 이래요. 그래서 한양대는 출결 상황을, 중앙대는 미인정 결석 일수를 기준으로 환산 점수를 반영하기도 하고, 이 실질적으로 교과 100이나 마찬가지만 출결이 중요하죠. 그리고 한양대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으로서 계열적 합성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1점 몇이 돼. 그래서 물리를 안 들었는데 공대를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따라서 물리학 원투나 물리 원투나 기하를 안 들었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부담이 되는 요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대랑 경북대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교과 80과 서류 20으로서 반영 교과는 이수 노력, 이수 단위, 성취 결과 같은 학업 역량 평가 비슷한 말인데요. 교과 이수 현황이나 이수의 적절성을 통한 교과 이수 충실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과의 성질과 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 높다고 무조건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게 되겠죠.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학년 대입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100%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경우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므로 꼭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카이스트나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즉 디지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같이 이른바 과학기술원으로 일컫는 대학들이에요. 또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방식에서도 교과 외 활동 중에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실적, 독서활동 상황 등은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의 활동을 기록하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추세는 동일 대학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을 구분하여 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접형과 서류형의 서류평가 방식이 같은 대학도 있지만 다른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면접형의 경우에는 면접이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학교생활 기록부의 분석을 통해서 지원 희망 학과의 전형 중에 자기가 서류형에 유리한지 아니면 면접형에 유리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서류형의 경우라면 서류만으로 학생의 활동이나 학업 역량을 실제로 확인하기 때문에 성적 분포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형의 경우라면 이런 학교생활 기록부에 드러나는 자신의 역량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면접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성적 분포가 낮게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이 대학 입학 후에 학업 수행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학교별로 평가 요소 및 기준을 정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대학별로 평가 요소 및 요소별 배점이 서로 다르며 같은 대학일지라도 전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런 평가 요소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대학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 이 세 가지를 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역량에서도 반영 비율이 어떤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40%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
진로 역량 30%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진로 역량 50%, 학업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 같이 대학별로, 그리고 대학 안에서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어느 역량이 보다 잘 드러날지를 고려해서 지원한다면 보다 좋은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을 고려할 때 수시 지원 카드 6장을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도전하는 것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의 적절한 안배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정성평가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높아서 우수성이 뛰어나다고 생각될지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낮은 평가로 통과된다면 높은 교과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면접 기술이 좀 적다거나 말주변이 좀 떨어진다거나 숫기가 너무 없다거나 긴장을 너무 한다거나 서류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너무 좀 적게 써있거나 다소 부정적인 말이 써있거나 요런 게 그런 사례가 되겠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학교생활기록부의 충실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교과 전형을 고려해서 적절한 안배를 하는 게 좋은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의 경우 면접 유형을 잘 파악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과 전공, 학과 가이드북 같은 다양한 정보를 입학처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면접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 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만큼의 이를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는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내신 등급만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기보다는 지원 가능 범위가 이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껍구나 하는 정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도 성적대가 떨어지기도 한다. 즉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 등급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과 달리 대부분의 대학에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의학계열 일부 모집단이나 일부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전형에 지원한다면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 전체 실시 대학 44개 중에 37개 대학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했다면 올해는 강남대, 국민대, 단국대, 천안 캠퍼스가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률 변화를 살펴보면 최초 지원했던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 즉 수능 이후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논술 전형을 보는 의미가 있잖아요. 난 경험이나 쌓으려고 논술 볼란다 이런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간의 경쟁률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00대 1이라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아무 준비 없이 봐도 안 되겠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일부 대학의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실제 영향력은 사실 좀 미미한 편이고요. 논술 반영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논술고사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보다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논술 전형을 미리부터 준비해온 학생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과 낮은 합격률을 보이는 논술 전형의 특성상 준비 없이 성급하게 지원을 하면 건 조심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학년도 같으면 수시 모집에서 8명만 모집하는 학과가 있었는데 무려 5,286명이 지원했습니다. 의대가 좀 이렇죠. 그래서 무려 660.75대 1의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경쟁률을 보였던
것도 있었던 만큼 담임 선생님이나 진학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지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전형별 지원 전략에서 이제 약술형 논술 실시 대학을 보자면, 전형일까지 길지도 않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만일 논술 전형을 꼭 고려하신다면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술형 전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지문과 복잡한 조건이 있는 문제에 장문의 답안을 작성하는 일반 논술과 달리 어느 정도 정해진 답안이 있는 주관식 단답형, 즉 약식 사술형 시험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전형입니다. 약술형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위에 있는 가천대에서부터 쭉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자연계열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모집 인원도 꽤 많습니다. 또 전형 방법에 있어서 논술의 반영 비중이 80%, 적게는 60%도 있었는데 올해는 80%가 제일 많네요. 많게는 아예 100%까지, 이렇게 고대세종이나 올해 신설된 국민대 이런 데는 100%, 올해 신설된 강남대는 80%만 적용하고 있잖아요. 또 교과 반영 비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의 교과 반영 비율은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논술 실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을 주로 평가하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추천하는 이유는 국어와 수학 과목 중에 공통 과목만을 출제 범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 가천대나 삼육대, 상명대, 그리고 뒤에 수원대, 신화대, 을지대, 그리고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두 과목에서 주로 평가하고 있다면, 고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국어와 사탐을, 인문계열에서는 국어와 사회탐구를 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만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과 학생이 수리 논술에 턱 지원을 하면 아무것도 못 쓰고 올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한국공학대도 수학만으로 출제하고 있고요.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는 공학계열에서는 수학만, 그리고 사회계열에서는 주로 자료 제시형 언어 논술로서 국어와 사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자연계열이나 홍익대 세종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을 주로 반영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학생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기출문제와 그리고 모의 논술고사를 통해서 이런 약술형 논술을 준비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의 출제와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만 합니다. 대학에서 전년도에 실시한 전형의 기출문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 평가한 선행학습 영향보고서, 이거 입학처마다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안내 자료 등은 잘 참고하셔서 기출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나 문항 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 등의 정보와 모의 논술을 통해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대학에서 얘기합니다. 모의 논술을 내신 교수님이 논술을 출제하신다 라고 미리 안내까지 한다면 꼭 봐보는 것도 경향성을 위해서 좋겠죠. 관심을 두고 있는 대학의 기출문제로 실전 경험을 풍부하게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의 논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논술을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출제하셔서 어느 정도 난이도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 논술고사에 참여해서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출제될 건지 그 방향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런 모의 논술을 통해서 평가하는 교수님들의 첨삭과 총평, 점수 등 객관적인 평가 정보를 얻고 자신의 논술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논술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술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되고 인문 논술의 경우 국어 교과는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논술 등의 과목과 연계되고 사회교과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화 탐구, 고전과 윤리 등 국어와 사회의
사실상 모든 과목이 주로 연계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전략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논술의 경우 대다수 수리 논술 위주로 출제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교과의 경우에도 수학2나 미적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일부 대학에서는 기하가 범위에 포함되기도 해요. 단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교과 기반이지만 논술의 유형은 언어 논술을 포함하거나 약수령 또는 논수령 등 대학마다 차이가 있고 출제 범위도 다른 편입니다. 서울여대의 경우 과학통합 논술만을 실시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수리 논술과 더불어서 모집 단위의 전공별 특성이 반영된 과학지정 과목을 응시해야 했었는데 작년부터 2025학년도부터는 과학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과학을 폐지하고 수학만으로 출제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올해의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역시 수시모집 지원 전략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볼 때 교육과정의 이수 범위를 바탕으로 응시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응시할 수 있는지, 준비할 수 있는지 등 계획에 대한 준비와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한편 여러 개의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 전형 일정이 겹친다면 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이를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도권 대학, 대전 충청권 대학의 전형별 분석, 지원 전략, 전국 교대, 과학기술원, 의예과 등의 지원 전략은 역시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자료집을 참고하시고 지원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3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우리가 3년 동안 그리고 길게는 12년간 준비해온 그 결실을 맺고 있는 순간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상 마음이 졸이시겠지만 본인이 준비하신 만큼 그리고 본인이 노력하신 만큼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수험생 모두 희망하시는 대학에 꼭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